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입거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거래는요, 매출거래와 흐름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돈을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운반비 처리가 좀 다른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운반비를 그냥 비용 처리하죠. 물건을 팔기 위해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운반비로 하는데, 물건을 사면서 운반비를 쓰는 경우에는 일단 물건값에 포함을 시켰다가 나중에 별도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활동의 흐름과 회계 처리 볼 건데요. 계정이 약간 대칭적으로 있으니까 암기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아요. 자, 매입 활동 흐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자, 돈을 주고, 즉 대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받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산액 1급에서는 제조 부분이 들어가니까 원재료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상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상품. 그래서 상품은 늘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의외로 허를 탁 찌르는 거죠. 예. 전산액의 2급에서는 거의 상품이야. 그냥 100%. 근데 전산액 1급에서는 원재료가 한 90% 나오고요. 10%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매출을 쓸 때도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예. 그러면 대금을 지급할 때 언제 주냐 이걸 봐야 되는데,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리 지급한다는 거는 이제 계약금을 준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쓰는 계정이 뭐다?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미리 선자에 지급할 급자를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기억하시고요. 요건 선수금하고 약간 반대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면 이때 원재료나 상품 계정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재료나 상품 계정에 관련돼 가지고 운반비가 발생하면 원재료나 상품 구입 금액에 다 합산이 돼요. 예. 그럼 합산된 운반비는 어디로 가냐면은 차후에 이게 매출원가로 계산이 되고요. 운반비가 있으면 매출원가가 늘어나잖아요. 즉 원가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키면 돼요. 즉 판매가를 증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운반비를 다 보상을 받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은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경우에 운반비는 판매가하고 운반비가 딱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해당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근데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어때요? 물건을 사는 시점이랑 파는 시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물건을 오래 사고 내년에 팔 수도 있잖아. 그죠? 매입 운반비를 다 비용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보상을 못 받아요. 올해 다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나면은 다 까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년에 팔 때 운반비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운반비는 그냥 비용 처리되고 날아가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운반비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서 매출할 때 보상을 받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구입하고 판매의 어떤 연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잊어먹지 말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살 때 돈을 주잖아요. 아, 요건 판매 대금이 아니고 구입 대금이구나. 아, 적어주세요. 구입 대금. 저도 하나 적어야겠네. 그죠?
자, 구입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돈 받을 때 쓰는 계정이 뭐라 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라 했잖아요. 돈을 줍니다. 그죠? 그 나중에 줄 수도 있죠. 나중에 줄 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은 채무 계정을 써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계정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매입채무 이렇게 부르죠. 매입채무의 반대가 매출채권이죠. 그때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이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매입채무 잔액이 남아가지고 재무상태표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거래 흐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거래 흐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결론은 뭐다? 매입 활동의 흐름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건데, 돈을 미리 주냐, 구입할 때 주냐, 나중에 주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매입 운반비는 원재료나 상품 쪽에 포함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또 하나, 매입한 상품이 팔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무슨 계정을 쓴다? 매출원가.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품 매출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매입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 밑에 설명 나와 있죠? 예. 자각 스팟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뭐와 뭐의 합계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는 원재료비, 제공품, 제품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는 원가액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재료 사잖아요. 몇 단계를 거치면서 계정이 바뀌어요. 그 최종적으로 제품이 되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 매출원가를 쓰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매입에 대해서 한번 분개를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물건 사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을 해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거니까 대변에 현금 쓰죠. 그러면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상품하고 원재료 같은 걸 받을 수 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나중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받을 권리면 차변에 쓰죠. 그때 쓰는 계정이 뭐? 선급금. 그럼 선수금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물건을 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 받고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의 원재료 받으니까 돈을 주면은 대변이죠.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고요. 기존에 계약금을 지급한 게 있다면은 차변에 쓰여졌던 거를 대변으로 옮겨서 날려야 되죠. 예. 그리고 차후에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은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으로 계정을 쓰면 됩니다. 요거의 반대 계정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이죠.
그래서 계정을 대칭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그냥 간단하게 채무 거래를 성립시키는 거고, 간단하게 채무 거래를 성립시켰을 때 쓰는 계정이죠. 외상매입금. 지구보험은 어음이란 용지에 채무 관계를 기록하였을 때 쓰이는 계정이에요. 문제 보시면 다 이해돼요. 금방 이해됩니다. 여기 원재료라고 좀 써주시겠어요? 예. 오탄 아닌데 제가 얘기한 거 약간 달라서 원재료 바꾸시면 원재료. 원재료 등이죠. 원재료 등.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계처 이렇게 하겠죠.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에 대해서 돈을 준다. 돈을 주니까 대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현금 쓰면 돼요. 현금. 대변에 현금. 돈을 주니까요. 그 현금 대신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쓸 수 있죠. 이렇게 하죠. 앞으로는 현금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거기 말을 안 해도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하고 가죠. 그죠? 이거 매번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예. 자, 그냥 현당보 이렇게 쓰시면 딱 되죠? 예. 그리고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기존에 있던 외상매입금이나 지급보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차변으로 가야 분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운반비 같은 게 발생하면은 원재료 구입가에다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재료 받고 돈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이 판매가 되면은 제품이 판매가 되면요. 제품을 누군가한테 줬으니까 대변에 제품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제품 준다.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써요?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뭐랑 매칭이 돼요? 제품 매출하고 매칭이 돼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계 5가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출 4개랑 합쳐서 그 출제 비중을 보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그 전표 한 6, 7개 나와요. 전표미호 6개 나온다고. 그리고 이거에 파생되는 결산분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분계가 15개잖아요. 거기서 10개 정도는 이게 나온다고, 10개.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만 잘해도 50점은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챕터 하나에 50점이에요, 5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시란 말이죠. 예. 우리가 실기 쪽에서 연습을 해보면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에 대한 분계를 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분계, 매입에 대한 분계 다 해봤죠? 그러면 이 분계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매출에 대해서 봤죠, 매출. 그때 쓰이는 계정이 뭐였어요? 제품 매출이었죠? 제품 매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이 들어오고요. 이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액 중에 팔리는 거 있잖아요. 팔리는 부분에 대한 원가를 기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 매출 총익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마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 관련된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잖아요.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해가지고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부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 여기서 이제 기타 비용을 빼가지고 또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원가를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매입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뭐가 기재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일단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매출원가 나오죠. 그죠? 자, 재무상태표에는 뭐 나올까요? 자, 물건을 팝니다. 매출. 그리고 물건을 사요. 매입. 자, 이걸 통해서 현금이나 예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잔액이 어디에 표시돼? 자산 쪽에 표시돼. 자산. 자산이라 하면 돈을 벌게 해주는 거에 집합이죠. 그러니까 자산에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구나. 사업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은 그걸로 또 좋은 원재료나 상품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매출 매입을 통해서 현금이나 예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 자산에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 물건을 팔 때는 매출 채권. 물건을 살 때는 매입 채무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이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채무가 발생했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매출 채권은 자산에, 매입 채무는 부채에 계상된다는 거죠. 부채는 삼자한테 지급할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그 매입 활동을 하고 남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안 팔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또 자산이 되죠.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등을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걸 팔아서 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자산이란 말이야, 자산. 그 채권의 경우도 이거 회수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산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산 되는 거고요. 이거와 대응돼 가지고 지급할 부채가, 그러니까 그 외상대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좀 시키죠. 대응.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계약금, 선급금과 선수금도 이게 대응되는 개념이야. 선급금의 경우는 어때요? 계약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선수금은 어때요? 물건을 제공해야 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의무. 그러니까 이제 부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을 하게 되면은 현금, 매출 채권, 선급금, 재고 이런 자산이 생기는 거고요. 그거에 대응돼 가지고 매입 채무라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매출 매출원가라는 수익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생기는가를 같이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별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잘 까먹지도 않고요. 기업의 거래에 대한 이해가 되니까 실무에 가서도 훨씬 좀 도움이 됩니다. 그냥 계정을 외워서 분계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 발생을 했을 때 분계를 딱 적용을 못 시켜. 되게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다 틀리고. 그죠? 시험 보거나 실무에 임할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모르고 암기를 하니까 실전에 가면 헤매게 된다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은요, 실전에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회계 감사할 때 그 기업의 활동을 나눠가지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활동에 대한 감사하면은 매출 채권, 현금, 선수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하게 돼요. 네. 자산부채 수익 비용은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지 이게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출과 매입 활동이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거의 절반이라니까, 절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내용을 열심히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계정별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 양상을 보고 계정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해야 편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그 매출 매입에 좀 더 추가되는 계정이 뭐가 있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을 했는데 반품을 했거나 가격을 깎아주거나 외상대금 결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좀 차감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 매입에 대해서 공식을 우리가 좀 안 돼, 공식. 예.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공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해서 좀 풀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좀 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 매입의 기본사항을 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채무나 기타 재고 관리, 판관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 내용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